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자, 먼저 이 국무회의가 열리기 위해서는요, 국무위원 장관의 숫자가 문제가 되는데요. 자, 어제 열렸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고, 자, 오늘 국무회의의 주요 안건은 이 추경입니다. 이 윤 대통령 어제 수보회의에서 물가 문제를 난제로 지목하기도 했죠. 금리도 그렇고 양쪽 완화는 축소해야 할 시기로 접어들었지만 이 길었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과 피해, 또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50조 지원 공약을 생각하면 이거 경제 환경이 바뀌었다고 미룰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 무엇보다도 체감되는 지원,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에서 현명하게 논의하고 처리하길 바랍니다. 자, 불과 몇 달 전에 올해 첫 추경 때와 여야 공수가 바뀌면서 입장이 정반대가 됐습니다. 각 당 여당 때 했던 이야기, 또 야당 때 했던 이야기 손바닥처럼 뒤집지 마시고요. 역지사지, 무엇보다 국민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간호사의 날이라고 합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생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긴 시간, 또 지금도 코로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인들에게 새삼 감사를 전하면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입뉴스 시작해보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분 인터뷰는요, 용산시대 출퇴근길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각설하고 시즌2 경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문자샵 9730으로 자유롭게 주시고요. 오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게 그거죠. 오후 3시에 임시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네, 국무위원 정족수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채웁니까? 지금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어떻게 여러 명을 만들 것이냐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얘기 나왔던 것은 이 부족한 인원이 지금 3명이었으니까 그 3명을 다 임명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일부는 임명하고 일부는, 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 국무위원이 나올 거다. 기존의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온 게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흔히 언론이 강행. 네, 그렇습니다. 강행, 뭐 야당을 패싱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인사가 있었고, 그런데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이영 장관 후보자와 또 이창영 벤처기업부. 그렇습니다. 그 산자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보고서 채택이 됐어요. 의결이 됐습니다. 네네.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지금 두 사람도 임명할 수가 있게 됐어요. 2명이 또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장관 임명되는 장관이 11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합하면은 12명, 그러니까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이 오늘, 네, 3시에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요즘에 아침마다 좀 재밌는 것이요. 용산 집무실 시대가 열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할 때마다 기자를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그날의 현안을 물어보는데 오늘 안 그래도 이 장관 후보자 국무회의 문제 물어봤습니다. 한번 육성으로 들어볼까요? 대통령님, 혹시 오늘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장관도 임명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대통령의 목소리는 좀 멀리서 들립니다만 오늘은 일부만. 네. 자, 일부만. 그래서 일부는 지금 2명이 이제 임명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일부가 정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2명의 후보자, 이게 좀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명하게 되면은 국면이 열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후 3시까지 이제 2시간 반여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오평론가님. 네. 지금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됐고,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 채택됐고, 2명 다 임명합니까? 둘 중에 1명만 임명합니까? 안 하고 문재인 정부 장관이 참석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인사 스타일을 봤을 때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거둬들인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김인철 후보자는 자진 사퇴였고요. 네. 그리고 그 자진 사퇴 과정도 대통령의 설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정 보도에 의해서 스스로가 물러나는 사례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접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강행할 것 같은데 이영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있었으나 그것이 많이 가려졌고요. 다른 후보자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은데 현재까지 장관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장까지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거친 사람이 특정한 분야에서 낙마했던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정 정당을 포함해서 같은 정당이라 또는 다른 정당이라 할지라도 국정감사장이 가끔씩 공공기관장으로 불려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직 국회의원이. 그때도 서로 뭐라 세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나오면 세게 하던데. 추미애 전 장관 때도 세게 했고요. 예전에 함승희 의원이라고 강원랜드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은 당 의원들끼리 이제 말싸움을 좀 했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반말도 나오고. 근데 그게 함승희 사장, 당시 사장 입장에서는 어떤 전직 의원들끼리 보이지 않는 유대와 끈끈한 동맹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서로의 약점을 알 수도 있고요. 서로 세게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현직 출신의 의원이라면 저는 그냥 강행하지 않을까. 근데 이창양 교수 같은 경우는 칼럼이나 이런 게 너무 논란이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뭐 추정입니다만 지난 시간 동안 썼던 글을 다 지우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김성애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더 센 칼럼들이 나오고 이거는 뭐 있어요. 비교할 수도 없는 칼럼들이 갑자기 쏟아져가지고요. 그 전에 정말 잘못 뭐 출산 기피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거의 뭐 시작 단계처럼 보여요. 처음에 그게 정말 심하게 보였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김성애 종교다문화 비서관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이거 뭐 너무 약한가 싶을 정도 제가 거기에 약간 익숙해졌나 싶을 정도로 지나가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 김성회, 정호영 장관 내정자 등등의 사람들 때문에 아마 좀 묻혀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미디어 사회의 문제인데 막 논란이 되다가 더 센 게 터지면 그게 안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일 센 사람만 보입니다. 맞습니다. 제일 세고 가장 선정적이고 논란이 되는 것만 보이는 또 경향이 있어서 이게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아까 여쭤봤잖아요. 오평론가님. 이영 장관. 장관 되겠죠. 이창양 장관. 몇 시에 임명됩니까? 지금 3시에 국무회의예요. 시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전까지 정리를 하고 공매를 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점심 식사는 마치고 하겠죠. 속보가 오늘 많이 나오는 날일 겁니다. 한번 기다려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스타일로 보면 전임 정권의 장관을 굳이 첫 국무회의에 앉혀놓기보다는 자신이 이제 인선한 장관 인사들로 채우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을 해 주셨어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사람만 그러니까 박진 그다음에 이상민 두 장관 후보자만 임명해 버리면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대기 중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정말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호영, 원희룡 그리고 박보균 맞죠?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거기다 한동훈. 한동훈 장관 후보자까지. 그래서 이렇게 좀 놓고 보면 오히려 이 남아있는 사람도 부각이 되고 이 중에 몇 명은 좀 낙마가 돼야지 국민들이 볼 때도 아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그런 모습 안 보이는 대통령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또 부담이 생기는 그런 상황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또 대응 논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외교부 장관은 지금 하루가 급하다. 왜냐하면 지금 열흘도 남지 않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미국과 또 교섭도 하고. 그리고 또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이제 선거 3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비워둘 수 없는 자리다. 자, 이런 또 이제 논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제도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2건. 그런데 이 좀 무난하게 이 보고서가 채택되려나 했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보류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과 또 이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거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은 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여성가족부를 이끌 테니까 나를 장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셈이 됐잖아요. 잘 이끌다가 곧 폐지할 테니까.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는 묘하네요.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뭐냐면 아니 지금 여가부가 젠더 갈등 해소가 뭐 미흡했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때문에 실망을 들여서 이렇게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후보자가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은 기능이 불충분하면은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보완하면 되는 건데 굳이 폐지를 전제로 하면서 또 내용은 말하지 못하는 네네.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어떻게 국민들이 보고 장관으로 임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뭐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된 그 말이 아니 국회가 여가부 업무 방향하고 정책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없어질 그 부처에 네네. 장관 후보자한테 그걸 물어보고 그걸 검증하고 할 수가 없다. 이 청문회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청문회 자체가 모순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개인의 뭐 그동안 제기됐던 도덕성 검증 의혹이라든가 뭐 능력 검증 이런 거보다도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 장관을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네. 임명하도록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제 공약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많이 오간 것 같아요. 오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일단은 뭐 좀 쓴소리를 하자면은 네. 본인 스스로가 장관이 되는데 너무 행복해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후보자가. 아 그래요? 답변의 내용이 네. 굉장히 좀 불성실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질문 자체에 대해서 한국의 구조적 성차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질문이죠. 그렇죠, 여성가족부 그렇죠. 장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단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뭐 세계 성격차 지수에서 한국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20년간 있었는데 왜 지수가 나아지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장관 본인이 후보자가. 그 부처의 수장인데 우리 네. 부처가 있으면서 나아지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이 부처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본인도 장관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네네. 그것까지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거나 보완하는 마지막 장관이 되더라도 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본인이 해당 부처의 수장이 되려고 하면서 해당 부처의 지난 걸어온 길을 다 부정하는 발언을 한다면 존재 가치를 부정하면 이건 사실 매우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범 답안은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처에 대해서 존속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고 네. 지명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정석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범 답안을 미리 좀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이제 일단 임명돼서 업무를 시작해서 네. 미리 분석해 보겠다. 네.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정말 뭐 이게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네. 그리고 이게 뭐 여러 가지 매번 나오는 얘기긴 한데요. 그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의 한 10분의 1 정도만 그 여성에 대한 네, 예산이고 네, 네, 나머지는 예산이. 가족부죠. 가족 청소년. 네, 가족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라는 표현도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아. 본인 스스로도 여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네. 굉장히 꺼려하는 여성 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상충된 걸 보면서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는 쓴소리지만 나는 정말 장관하고 싶다라는 그 모습만 비춰지는 사례라서 네. 좀 씁쓸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인수위 후반에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공약은 살아있지만 인구가족부로 이제 바꾼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전공법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바로 내가지고 네. 아니면 공약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공법으로 갔어야지 네. 이게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원래 공약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마치 이게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빼놨다가 지금 다시 또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아 우리 법안 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마찬가지인 게 병사 월급 200만 원 같은 경우도 네네. 이것도 이 당장 줄 것처럼 얘기해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 당선된 다음에 국정과제에서는 2025년에 병장 월급 때 뭐 병장 월급에다가 이 자산 형성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채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공약이 달라지고 바뀌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과정이 네네.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뀌어버리고 또 바꿨다가 여론 안 좋으니까 다시 또 우리 할 거다라고 하고 이준석 대표도 사과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 어떻게 볼까? 네. 자, 이런 와중에 아까 이야기하신 여러 사람들의 좀 논란이 되는 과거 발언들을 다 덮어버리는 일종의 쓰나미라고 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김성회라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제가 아는 분인 줄 알았어요. 방송 많이 나오는. 정가에 김성회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전직 국회의원도 있었죠. 네. 현재 이제 또 민주당에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김성회라는 인물은 이 대통령실에 지금 종교 다문화 담당 비서관으로 지명이 된 인물이에요. 네. 그런데 과거 발언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지금 박 기자님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 SNS에 이제 올린 그런 글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금 여기에 대해서 밀린 화대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뭐 동성애는 정신병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자 이번에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밀린 화대 이 표현에 대해서는 지나친 발언이었다. 그래서 깨끗이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동성애는 정신병 이 발언도 개인의 성적 취향에 대한 혐오 발언의 성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과드린다. 근데 그 뒤에 붙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많은 경우는 후천적인 버릇이나 습관을 자신의 본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경우에도 동성애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보다 흡연자가 금연 치료를 받듯이 일정한 치료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뜻은 굽히지 않은 셈이 됐죠.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그동안 제가 내로남불 586 세력과 종북 주사파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것에 대한 안갚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 발언이 조명되고 자신에 대한 공격이 보도되고 있는 이런 네네네. 것들에 대해서 좀 공격이다. 공격적인 그런 게 담겨 있다. 이렇게 주장을 발언이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가 하는 것보다는 네. 나의 이제 반대 정치 세력이 나를 이제 음해하는 것이다. 이런 좀 뉘앙스가 깔려 있네요. 네. 저는 이거 장관 후보자였으면 분명히 낙마사유였다고 봅니다. 이런 네네. 발언만으로도. 근데 이게 비서관이니까 임명하면 사실 끝이거든요. 청문회 과정은 없으니까. 네. 뭐 청문회가 있어도 장관은 임명 강행 가능하니까요. 네, 근데 아마 국민 여론이 장관 후보자였으면 굉장히 들끓었을 겁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는 곳인데, 그래서 저는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릇된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통령 주변에 있을 경우에 네.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거나 대통령의 사고관에 개입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당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또 터져 나왔는데, 네. 이게 뭐냐면 지난해 하버드 램지어 교수가 네네네. 위안부 피해자를 이제 자발적 매춘부라고 비판을 그래서 받았었죠. 우리가 정말 분노했었죠. 네, 분노했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일본계에서 뭐 후원금이나 이런 걸 많이 받아서 연구도 했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터졌을 때 본인이 SNS에 또 글을 씁니다. 네. 뭐라고 썼냐면,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성노리개였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노예 제도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분노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보수 매체 기고까지 했습니다. 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관된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발언 3개가 연달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리고 당장 작년에 10년 전 20년 전 그릇된 사고 때문에 사과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라 바로 작년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부분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무슨 어디 행정관 비서관이 아니라 종교 다문화 비서관입니다. 그게 좀 또 특이해요. 가장 신설되는 자리인데. 네, 신설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가장 다양성을 많이 존중해야 되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가장 꽉 막힌 사고관을 가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다문화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으나, 네. 해당 직군의 적절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필요하다고 자리를 만들었으니 그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인재를 네. 적소 배치해야 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지금 대통령실도 좀 이제 이러한 논란들이 확산되자 네.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켜보도록 하지요. 자, 지금 12시 39분을 넘긴 시간입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슈를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이용하신다면 수도권 상습정체 구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월한 편입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동군포부터 부곡 그리고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까지만 차가 많은데요. 조금 전보다는 수월해졌습니다. 또 다른 강원권과 이어지는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은 평소보다 초월터널 일대 정체가 심하고요. 반대 광주 방향은 동곤지암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은 서안암 부근 갓길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송파나들목부터 3km 구간 작업 여파 받고요. 반대 구리에서 판교 방향은 구리남양주 요금소에서 상일 쪽으로 제속도 못 냅니다. 서울 시내는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 2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어 정체고요. 이후 다시 홍제램프와 홍지문 터널 사이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쪽 오전부터 계속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입구부터 중간 지점까지만 정체되다가 이후로는 수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늘 속보가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많은 좀 이 노래를 선곡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택해서 선택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민생 이슈로 들어가 보죠. 네. 자, 오늘 국무회의가 이제 임시로 열리는 이유, 추경이 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뭐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다 공약을 했던 거고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또 진행돼 오던 것이고 이번 정부는 더 좀 이제 과감하게 파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건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네. 이게 협치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수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좀 티격태격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33조 플러스 알파 이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자 추경에서. 근데 과연 이거를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국채 발행할 거다 제가 봤는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얘기,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필요 없다. 왜냐? 초과 세수가 올해 53조가 들어온다. 세수가 많이 거쳤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54조가 손실 금액이라고 추산을 했는데 다 되는 거죠. 네, 조금만 다른데 아껴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디서 그 돈이 들어온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이 53조 원 초과 세수는 올해 본 예산 국세 수입 343조의 15.5%에 해당을 하는데 큰 돈인데. 아니 어떻게 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오차율을 보일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세수라는 게 자, 올해 세금은 이만큼 거칠 거예요 하고 추산을 했는데 세입세출을 그거보다 더 거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다. 지난해에도 뭐 논란이 있었어요. 61초나 초과 세수가 거쳐가지고 기재부가 계산을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지난해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렇습니다. 여당이었던 민주당하고 막 서로 티격태격했죠. 예, 세수 추기에 심각한 결함을 기재부가 드러냈다. 이게 민주당이 지적을 해서 이 사안으로 지난 4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이런 게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이런 건지 아니면 정말 무능해서 그런 건지 이건 정말 따져봐야 된다. 진상규명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재부의 이 세수 오류가 계속 반복되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도냐 아니면 이게 실수냐 책임 묻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임기 시작하고 사흘째란 말이에요. 지금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초과 세수 예측 이거 문재인 정부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문정권에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성일종 의원 입장에서는. 네네네. 당연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대통령이 당선되고 3월 9일에 당선이 되고 지금 이제 5월 9일 2달 동안에 뭐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만약에 2달 동안 추가적으로 확보된 기간이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임기,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 임기 5월 9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재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성일종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기재부가 잘못했는 건데 혹시나 뭐 이렇게 잘못 눈치 보고
한 거 아니냐라는 마음속 의심과 네.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는 것인가에 대한 공개적인 메시지 네네네.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거라고 어떤 게 더 나쁜 거예요? 둘 다 나쁜 거죠. 둘 다 나쁜 거예요. 네, 아니 사실 이제 후자가 가장 나쁜 거죠. 왜냐면 이제 기재부는 대한민국에서 계산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무능해서는 안 되니까. 모여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61만 원 틀렸다고 뭐라는 거 아니잖아요. 네. 61조를 틀린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이거 사실 박정우 기자님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계신데 가계부 작성할 때 61만 원 틀리면 아유. 혼나죠. 혼나죠. 네, 큰일 납니다. 일단은 박 기자님은 의심을 받죠. 이걸 어디다 썼을까? 아유. 네네. 그럼요. 이런 애 이걸 틀리면 큰일 실수로 납니다. 틀렸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요. 어디서 먹고 감춘 거냐. 이렇게 자택 됩니다. 문 밖에서 주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뭐 날은. 이제 최영일 진행자와 먹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또 하겠죠. 네. 바로 팔아야죠. 그래서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인 것이고 결국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폭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세금도 있을 거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제일 계산하라고 하는 게 기재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일종 의원의 얘기를 민주당이 뚫어내긴 좀 쉽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요. 자, 워낙 뭐 새 정부 출범 취임식이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막 야당이 된 민주당과 민주당은 사실은 정부 후반 내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네. 추경을 놓고 다퉜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간지기는 계속 이제 이 국가 부채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사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제 후보의 주장은 지금 이 국가 부채를 통제하려고 가계 부채의 책임을 떠넘긴 거 아니냐. 국간을 풀어라. 이 싸움을 계속 또 여당 정부 내에서 했단 말이죠. 네. 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고요. 오늘 추경안은 어쨌든 국무회의 통과되면 내일 국회로 제출이 됩니다. 그럼 빨리 소상공인 지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속보는 제가 좀 놀랐는데 이런 게 있었나 하고 놀랐어요. 민주당의 삼선 의원입니다. 이 박완주 의원이 갑자기 제명됐다는 속보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들도 몰랐던 사안인데 이 민주당 삼선 중진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했다라고 네. 오늘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어요. 오늘 브리핑을 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비대위 회의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제명권을 의결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예, 사실은 이 박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원내수석도 하고 정책위 의장도 하면서 요직을 좀 두루 거친 그런 인물이고 또 86그룹으로 많이 좀 꼽혀왔던 그런 네. 인물이에요. 지난 5월에 원내대표 선거에 나설 정도로 입지를 다진 중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는데 이번에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이 되는 상황이 됐고 또 이 국회 윤리신고센터 등을 통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징계하는 것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민주당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게 기자들이 좀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네. 뭐 어떤 사안이냐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아니면은 뭐 누가 이렇게 피해를 당한 거냐 뭐 여러 가지 질문했지만 2차 피해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게 성희롱이냐 성추행이냐 답할 수 없다. 그냥 통칭 성비위. 네. 피해자는 이제 단수이냐 복수이냐 다수는 아니다. 얘기 드릴 수 없다. 지금 이제 사건의 내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 당에서 제명이라고 하는 가장 이제 강한 조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구 의원이죠. 네. 제명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소속으로 활동하나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국회 차원에서도 어떻게 또 판단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박완주 의원이 또 자신의 정치 인생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의 사과도 나온 것 같은데. 네. 자, 오창석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갑작스러운 일인데. 네, 일단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제명을 결정 내렸다는 것은 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네네. 있는 것이고 해당 의원에게도 저는 분명히 사전에 통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해당 소명 의원 기회도 보통 주고 듣잖아요. 네, 근데 해당 의원 입장이 지금 강하게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천안시 의뢰 지금 삼선 의원입니다. 네. 저는 앞으로 정치를 이어가 나가는 것이 쉽진 않을 것이다.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고 박지원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면서 네. 지난 더불어민주당의 민심으로부터 이제 인심을 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없도록 하겠다. 네. 사과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매 회의마다 매 공개 석상마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순간에 감추려 하거나 덮으려고 한다면 본인이 얘기했던 것을 다시 거꾸로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물론 혼자 결정을 내리진 않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단하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 뭐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민주당은 연이은 미투 때문에 상당한 비판과 비난에 직면해서 정말 이제 정당 또 정치 세력으로 많이 점수 네. 깎아 먹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재보선에도 반영이 됐었고 선거 때도 타격을 받았고 그런데 이번엔 어쨌든 스스로 잘라냈다라는 점은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럼 사실은 이게 정신 차린 건가? 국민들은 이렇게 볼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방선거 표심에는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저녁에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서울 지역 필승 결의대회 이런 것도 예정이 돼 있었어요. 네네. 지방선거는 이미 시작됐고 네, 선거가 이제 불타오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취소를 했고요. 네, 취소했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이 사안을 좀 판단하고 정리하고 국민들께 얘기를 할지, 그다음에 반성하는 모습 어떻게 보일지 좀 네. 봐야겠습니다. 자, 법원 판단을 하나 보니까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다. 그래서 집회와 시위가 허용됐다. 이건데 이게 일정 거리가 있죠. 네. 100m 이내 이 5개 집회 금지. 네. 이게 집시법에 돼 있는 게 뭐냐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이라고 부르는데 네. 11조에 보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5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100m의 거리를 두어라. 그렇습니다. 네. 100m 떨어져서 해야 된다 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무지개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이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다음에 이 삼각지역, 녹사평역, 거쳐서 이태원 광장까지 그러니까 2.5km 정도 집무실 바로 행진하겠다. 앞을 지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이 집시법을 들어서 안 된다. 불허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단체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네. 왜냐? 이게 법에는 관저 100m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용산엔 관저가 없지 않냐. 이런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재판부 판단은 뭐냐면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려서 이 용산 이 집무실 앞에 그러니까 기존에 예정된 행진 경로로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호와 차량 정체를 우려해서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어요. 행진을 할 수 행진은 할 수 있지만 그 앞에 모여서 계속 멈추지는 멈춰서 못한다.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요. 뭐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좀 머리가 아프게 됐죠. 어떻게 좀 관리해야 될까. 계속해서 이런 집회 신고와 집회가 이어질 텐데 네.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이야기가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용산 얘기는 없었고 광화문 시대 열겠다. 광화문 집무실에서 시위사 하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긴 하겠지만 대통령이라면 그런 국민의 목소리 들으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네. 관저는 이제 이 리모델링이 끝나도 외교부 공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남동에 있죠. 지금은 이제 사저에 있는 것이고. 자, 앞으로 좀 이제 집회 시위 용산 쪽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거기는 이제 기존의 청와대하고는 많이 이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지켜볼 문제입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시간은 여기서 다 됐는데 김부겸 총리 이제 퇴임을 하고 정계도 은퇴하면서 정치인 공직자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지금 평양이 봉쇄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오미크론은 또 감염력이 센데 최중대 비상사건이라는 또 북한발 코로나19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내일 계속 또 뉴스를 이어갈 테니까 오늘은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제가 좀 강력하게 주문을 못 드렸었는데 들어와 있습니다. 청취자 1504님, 씁쓸한 뉴스들이 많네요. 부디 달콤한 뉴스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H.O.T의 캔디, 달콤한 캔디를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비교 왜 진짜 그만 헤어지는 화살 속에 혼자서 울고
모든 초라하게 가져버린 나를 보았어. 널 떠날 거야 널 떠날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내 맘속에 너를 잊어갈 거야. 머리 위로 비친 내 눈을 바라보면 현명한 마음은 이제는 묻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지. 언제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이루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쓰레기를 분리할 때 음식 재료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할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지 혼동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사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요. 농작물의 퇴비를 만들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료나 퇴비화를 시키는 재활용 과정에서 생분해가 잘 안 되거나 장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팥뿌리 같은 채소의 뿌리나 마늘대와 같은 대, 그리고 생강 껍질 같은 껍질 종류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달걀이나 호두 같은 것에 내용물을 빼고 난 바깥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역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껍질과 껍데기는 구별해서 써야겠죠. 껍질은 딱딱하지 않은 물체에 거죽을 싸고 있는 질긴 물질의 켜를 말하고요. 껍데기는 달걀이나 조개 같은 것에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달걀 껍데기, 호두 껍데기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조개의 경우는 조갯살을 겉에서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을 가리켜서 조개 껍질과 조개 껍데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소나무림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게 되면 가사 끌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깊이 있는 뉴스, 한꺼번에 이러다가 전 세계 꿀벌이 다 사라지면 그건 어떡하지? 색다른 이야기. 이 장애계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이 장애인의 욕구, 다양한 시선 모두 담았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스마트한 당신의 내일을 위한 모든 소식.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의 기온이 26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8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평년보단 6도나 높겠고요. 파주와 대전, 순천이 27도, 광주도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강릉과 포항이 19도, 부산 21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도 크게 먼지 걱정은 없지만 부산,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가 높겠고요. 경기 북부로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려오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는 아침부터 쭉 하늘 표정이 흐린데요.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내륙에 늦은 오후까지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약한 비구름이 지나겠고 낮부터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 경상권에 5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도 서울, 대전은 25도까지 올라 서쪽에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비구름이 지난 뒤엔 더위가 수그러들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20도 안팎을 맴돌며 선선한 지역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6.6도, 습도는 37%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8개 부처 가운데 9곳이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으로 채워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 의대 부정 편입학 의혹 등과 관련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고, 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과 쪼개기 결제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첫 외부 일정으로 서해 최전방 백령도 해병대 6여단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열린 용산시대, 이 대통령의 출퇴근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여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교통 브레인 한 분 모셨는데요. 자,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례적으로 공대 교수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자, 교통 시스템 전문가시라고 하니까. 네네. 그럼 저희 이제 일반인들도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출퇴근길. 네. 좀 혼잡도를 피하는 교수님만의 비법 하나 풀어주신다면요. 근데 보통 이제 출퇴근길은 네. 매일 반복적으로 이제 가는 길이잖아요. 잘하는 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사실 출퇴근길은. 이제 근데 그 외에 조금 이제 좀 상황이 좀 변했을 때는 저도 내비 활용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뭐 그 팀에 뭐 카카오, 네이버 한 3개 정도 보고요. 아, 3개의 내비를. 네, 약간 정도 좀 이제 3개 동시에 참조를 합니다. 여러 개의 내비를 참조해서. 네. 이거다 하고 결정을 하시는군요. 요즘에는 뭐 실시간 교통 상황이 다 반영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도 내비를 씁니다. 저도 내비를 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이게 매일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하는 모습을 오늘로 이제 한 사흘째 마주하게 됐는데요. 자, 어제 첫 출근길, 그제는 취임식이었고 13분이 소요됐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이동 시간만 따지면 8분, 오늘 출근 시간은 10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이 예상한 것과 좀 비슷합니까? 네, 대통령님의 그 출근 시간으로는 뭐 비슷한 거. 왜냐하면 그 지금 서초동 이제 자택에서 한 7, 8km 정도 거리거든요. 7, 8km. 네, 그러면 이제 신호를 이제 우리가 통제를 하니까 그러면 한 시속 한 60km 정도는 우리가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사실 시내부도로에서 그 이상은 좀 어렵고요. 네, 그렇죠. 그럼 뭐 60km 따지면 그게 한 이제 그 1km 1분이니까 네네. 한 7, 8분 정도 뭐 적절하게 예상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출근 시간은. 60km로 달려도 되나요? 보통 50km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호를 저희가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도로의 설계 속도는 이제 50이 아니고요. 한 8, 90km 달려도 사실은 안전한 그런 도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60이었는데 50으로 또 제한 속도가 낮아진 거죠. 맞습니다. 네네. 또 이제 스쿨존은 이제 30km로 낮아졌고. 알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정도로 된다. 네. 자, 그럼 이제 교수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길이 쭉 뚫려 있다고 가정했을 때 7, 8km 거리니까 한 10분 내외 걸린다. 맞습니다. 자, 인수위에서는 대통령의 출근을 오전 7시로 예상했었는데 어제는 이제 8시 31분, 오늘은 9시 10분에 집무실에 도착을 했어요. 자, 출근 시간 계획을 좀 이렇게 변칙적으로 세운다면 일찍 가거나 늦게 가거나 그럼 혼잡을 막는 데 좀 도움이 됩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관점인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이제 보안 경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상식선에서 대통령님의 어떤 이제 통행 경로나 시간은 아마 굉장히 극비 아닌가요? 비밀이죠. 예, 그래서 비밀이죠. 당연히 출퇴근 경로나 시간을 변칙적 운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보다는 뭐 경호 차원에서 한 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좀 일찍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좀 늦게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국정 수행을 해야 되니까 경호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의 스케줄이 워낙 바쁜데 매일 바뀌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출근 동안 교통체증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안심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사진들은 차들이 이제 줄지어 서 있는 적체 현상이 나오는 보도도 있고 또 30분 이상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제 불만의 소리도 일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의 출근 시간은 10분 내외라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출근 지연 시간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이제 저희가 내비를 보더라도 그 예상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뭐 저희가 수학용어로 쓰자면 분산 좀 그러니까 시간이 평균하고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런 시내부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교차로 타임 잘 맞으면은 한 2분은 이제 우리가 절약할 수 있거든요. 2, 3분은 절약이 되죠. 그래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뭐 10분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뭐 조금 뭐 7, 8분 만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뭐 15분 이렇게 좀 편차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대통령님의 뭐 평균이 이제 그 통행 그 시간은 8분 정도니까 그 구간에 한 두 군데 정도가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이제 정체 구간이거든요. 반포대교 만성 정체 구간. 그리고 이제 뭐 사평로 쪽 이제 중요한데 거기에서 아마 이제 그 혹시 운이 좀 좋으신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안 막히네 한 뭐 1, 2분 더 걸렸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정말 이렇게 운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으시면 아마 이제 그 10분 정도는 더 이렇게 늦었을 텐데 이게 심리적으로 출근 시간에 10분은 그래서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느끼셨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출근 시간 10분은요. 그래서 그런 게 심리적인 어떤 걸 감안할 때 그 조금 더 이제 심하게 느끼시는 분 계실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역시 언론에서 좀 선제적으로 오랫동안 이 이제 출근 문제를 다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또 그 사전 교육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또 처음 겪는 일이고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대통령님 차가 지나가 보면서 이렇게 또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홍보도 하고 또 약간 경고도 주셔가지고 좀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겪는 게 아니라 이런 우려가 있다, 우려가 된다. 그리고 오히려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약하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는 또 수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여유도 생긴 것 같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면 통제라는 건 시작 전부터 끝 전까지 그냥 딱 막아버리는 거고. 그렇죠. 10분 동안. 근데 이제 지금 신호 통제니까 지나가는 구간마다 지나가면 풀리고 가기 직전에 막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수월한 거죠? 네, 그게 훨씬 이제 시민들 불편을 고려해서 한 조치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뭐 주요 경로 서초 중앙로, 농수사평, 그다음에 뭐 사평로 이런 데 또 이제 광로기 때문에 또 한 1, 2차로만 이제 통제하면서도 또 남은 또 도로 용량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이제 부분 통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자, 흐름을 딱 끊는 전면 통제가 아니라 그래도 흘러가게 하면서 이제 부분 신호 통제로 흘러가면 그렇습니다. 훨씬 수월하다. 자,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거리는 말씀하신 대로 서초동에서 용산 약 7km 내외지만 자, 그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출근길에 올림픽
고속대로만 생각을 해도 네. 한 구간이 밀리면 여러 킬로가 계속 밀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영향을 주는 범위가 생길 텐데 네네. 어느 지역까지 흐름 지연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걸 이제 충격파라고 하는데요. 네네. 갑자기 뭐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라든지 아니면 한 차선을 뭐 막고 공사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주변으로 충격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네네. 그 중요한 거는 그 규모와 시간입니다. 근데 네. 다행히 지금 한 8분 내외로 이제 어느 정도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제 통제 시간이 짧아서 네. 퍼지는 영향이 이제 조금 그래도 좀 상당히 적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대통령이 이제 경로를 대충 추정해 보면 핵심적인 구간이 이제 반포대교라고 보이는데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신반포로 뭐 반포로인데 거기가 이제 굉장히 국지적으로 사실은 좀 중장거리를 이동하시는 분들은 올림픽대로라든지 뭐 강변북로라든지를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서초동 쪽에서 이제 시내 사대문 쪽으로 이동하시는 주로 네. 반포대교 녹사평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다행히 이게 남북축이어서 그 충격파의 범위는 그렇게 크진 않겠다라고 보입니다. 충격파의 범위가 이렇게 넓거나 크진 않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뭐 또 한강다리가 여러 개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마 경호실 차원에서도 항상 반포대교만이 아니라 네. 반포대교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저는 한강다리에서 사고 나면요. 네. 다리 건너는데 10분 이상 걸리니까 이게 참 답답한 일인데. 네. 그럼 뭐 동작대교를 이용한다든가. 뭐 심지어 한강대교도 사실은 가능하고. 한강대교. 뭐 한남대교로 돌아간다든가. 그렇죠. 네. 그럼 또 우회로가 있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과 아까 말씀하신 비슷한 네. 서초대로와 반포대교를 지나고 사평로 쪽으로 거치는 출퇴근길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있다. 네. 그럼 평소보다 어느 정도 서두르면 될까요?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넉넉 잡으시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여기까지 하시면은 뭐 충분하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승용차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고, 살인차. 예,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향이 없으니까 없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륜차를 타는 사람은 어때요? 이륜차는 사실 정체 덜 민감한 차자 조금 사이로 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이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청취자분들 의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취자 0107님은요.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온라인에서는 너무 막힌다는 이야기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가 몇 개 보고 이렇게 밀리나 그랬는데 취임식 날 밀린 사진이 네. 또 출퇴근길로 잘못 또 전파된 것도 있고. 자, 지금 오늘 가장 정확한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 청취자 김희영님, 서초구 맘카페는 교통 관련해서 난리 났던데 언론은 괜찮다고만 하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체감적으로 네. 이걸 좀 심각하게 느끼는 시민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으로 한남동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이 완성되면 지금 이제 다리를 건너진 않아도 되는 거죠. 네.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이 아니라 한남동 관저에서 이제 집무실로 이동하게 될 텐데 그럼 많이 좀 해소되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언론에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서초동에서의 출근은 어차피 한 달 한정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도 여러 경로도 있고 하니까 시민분들이 조금 이제 아침에 좀 불편을 참아주시면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한남동 공간에서 지금 직무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용산의 집무실이 이제 완공되기 전까지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지속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뭐 한남동 공간에서 직무실까지 가는 길을 보면 이게 뭐 가장 빠른 길은 이제 이태원로죠. 예. 네. 이태원 거기 중심가를 네. 지나는 거고 조금 뭐 대안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한남대로를 내려와서 한남대로 북단에서 뭐 서빙고를 통한 우회 길이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정말 피치 못하게 뭐 서울길 이용할 서울길 사실은 좀 좁고 이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초동에서보다 그냥 보기에도 경로가 굉장히 단순해져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역시 또 이게 통행 경로나 통행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통행 경로를 다양화할 수 없다 그러면 사실 이제 통행 시간을 조금 이제 변칙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랬을 때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이 염려가 되고요. 특히 이태원로 같은 경우가 이제 주 경로가 될 텐데 여기는 그리고 이제 한 달이라는 건 짧은 기간이 아니고 몇 년을 네. 시민들분들이 또 아셔야 되고 또 이제 일종의 새로운 통행의 균형점이 잡혀야 되는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 조금 신중하게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아이디어를 말씀드리자면 이태원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거기에 뭐 아침 출근 7시 9시 정도까지 뭐 버스 정차를 하나 일단 놓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승용차 이용하신 분들은 이제 그 전용차로로 인한 영향을 이제 제가 좀 그 감안하시고 네. 경로를 택하실 거고 뭐 대통령 차는 그 전용차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통제가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예. 뭐 하나의 예입니다. 예, 이제 이거는 좀 장기간에 우리가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문가가 좀 많이 아이디어를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지금 이제 육군 참모총장 관사에서 지금 외교 공관으로 옮겨졌는데 한남동 공관 사용 자체가 일시적으로 한다. 관저를 새로 지으면 거처를 또 옮기게 될 것이다. 근데 대통령이 새 관저를 짓는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 해가 걸릴 거지 않습니까? 임기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집무실 앞을 이제 백악관처럼 이제 공원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 가지로 또 공사가 앞으로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장기적인 감안은 해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교통 환경에 적응하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초동에서 한 달 기간은 사실은 뭐 그 균형점 잡기에 뭐 충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대처될 것 같은데 이제 한남동 공간에서 집무실까지의 이런 이제 그 통행은 수년간에 걸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또 잘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집회입니다. 네. 집회로 뭐 도로가 막히거나 행진이거나 뭐 이런 또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면 이태원로는 주로 그동안은 축제나 행사를 많이 해서 막기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이제 집회 시위가 커지게 되면 상당히 교통에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마도 이제 직무실 근처인 삼각지가 대표적인 그런 이제 집회 장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각지는 아시겠지만 이제 한강도로가 이렇게 남북으로 연결되는 건데요.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길이 한강도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용산 기지가 있다 보니까 그 용산 자체가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뭐 동작대로도 끊어져 있는 것처럼 한강도로가 그동안에 이제 기능을 발휘를 못했는데 사실 용산 시대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광화문 시대, 뭐 율곡로 이 시대에서 이제 한강도로 시대로 바뀐 건데 여기가 이제 그 집회로 만성 집회 구역이 되면 그러면 정말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도로가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고요. 사실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좀 집회를 하더라도 다른 대안 경로가 좀 있고요. 어느 정도 광장화돼 있기도 그리고 하죠. 이제 기본적으로 사대문안 도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이제 멀리 이렇게 통행하시는 분들은 잘 피해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강도로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중요한 이제 남북의 축이다 보니까 좀 중장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하는 도로다 보니 저는 이거는 조금 그 모르겠어요. 저도 어제 기사에 무슨 이제 법원에서 이런 100m 구역을 근데 이건 조금 이제 그 교통 측면에서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강대교 건너왔는데 서울역에 못 가서 기차 놓치는 상황 벌어질 수 있겠어요. 자,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대목이네요. 자, 지금까지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뭐 똑같이 앉으셨지만 여야가 바뀐 그런 상황이죠. 제가 여권 패널이에요? 여권 패널 아닌가요? 아, 그렇죠. 아니요. 다음 주부터 그럼 이렇게 바꿔 앉을까요? 정체성을 바꾸시는 건가? 아니요, 저는 계속 지켜간 보수 우파 패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권 패널인지 보수 집권의 시대가 왔어요. 아, 그렇군요. 취임식 안 보셨구나. 야, 뭐 볼 시간이 없었어요. 안 봤어요. 네, 안 봤어요. 로열티가 떨어지네. 그럴 리는 없습니다. 벌써 저는 다른 데서 취임사 분석하시는 걸 봤는데요. 뭐. 거짓말. 자, 이번 주는 새 정부 출범의 주인 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대 또는 조언 이렇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야당이 대신 완전히 야당이 됐죠. 이제 현근택 변호사님. 제가 구호를 하나 봤는데
현빈보다 현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봤어요? 옛날에 네네네. 많이 그거 언제 했던 거예요? 옛날 거예요. 아,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냥. 새 정부에 한 말씀 주시죠. 뭐 일단 시청률이 굉장히 낮았다 그러더라고요. 취임식 방송이. 네, 왜냐하면 취임사 뭐 저도 뭐 현장에 보진 않았는데 나중엔 봤는데 네. 취임사가 보통 그러면 좀 정치적으로 아니면 앞으로 뭔가 비전 제시하는 게 많은데 네네. 약간 공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약간 공격하는 듯한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서 다수의 뭐 횡포. 그렇죠. 그 얘기도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이제 협치 통합이라는 게 항상 들어가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쓰면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 있는데 어제 또 말씀하시는 게 보면 뭐 원래 당연한 거니까 안 맞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 사실은 조금 사람 다 분석하거든요. 뭐 자유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갔느냐, 뭐 협치라는 몇 번 들어갔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여러 번 들어갈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작성을 취임 연설은 어쨌든 영구적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그 검토를 거쳤을 거예요. 그럼 아마 많은 있었는데 아마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본인이 이제 마지막에 수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빼버렸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넣고 싶은 거 넣었는데 뭐 지금 경제 정책이든 외교 정책이든 남북 문제든 아니면 국내 문제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안 보였다.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시청률 가장 낮은 원인 아닌가 이렇게. 네. 자, 메시지에 대한 분석으로 조언을 시작하셨어요. 장 교수님은.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마디씩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윤석열 대통령께는 과거를 잊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검사였고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때 본인은 지시하고 뭐 명령하고 그러면은 따라오고. 상명하복 조직이죠.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되셨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스타일로서는 대통령직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대통령은 정치하는 자리고요. 정치는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를 해줘야 대통령직 수행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 거다. 밀어붙이기로 하면은 싸움과 갈등만 일어난다. 소통하는, 협치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쪽에는 항상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들이 야당 때 여당 민주당에 향했던 잣대들, 기준들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정책을 만들고 인사를 추천을 할 때 그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댔으면 좋겠다. 그냥 이제는 여당이니까 예를 들면 장관 인사청문회 같은 데에서 야당일 때는 당연히 그만둬라 막 하고 좀 부적격하다 한 사람들을 우리 여당 쪽에서 추천을 했으니까 저 정도는 뭐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옹호하고 방어하면은 국민들은 또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입장 바꿔서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상대한테 손가락질 했던 일을 또 자신들이 비판받을 때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우리가 늘 내로남불 이렇게 불러온 거잖아요.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대선 있습니다. 과정에서 그랬는데 윤석열 시대에 내로남불은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약속 지키셔야죠. 장 교수님 지금 얘기하신 김에 그럼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 앞에 딱 보면 이제 우리 현 변호사님 이제 광야를 걷고 있잖아요. 조언 한 말씀 주세요. 협조할 거는 좀 집권 초기에는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압박 아닌가요? 압박? 인수위 시절, 당선인 시절부터 막 너무 공격의 강도가 좀 세요.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 때 발목 잡는 거 아니야? 아니 신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권 출범을 방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 그래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일단. 근데 요 정도는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자 장관 후보자들 7명 안 되고 국무총리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야 발목 잡는구나 방해하는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호용은 안 돼 라든지 또 한 명 누구는 안 돼. 이 정도까지 마지노선을 정하고 반대해야지 일반적으로 다 안 된다고 하면은 지방선거 때 참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그냥 화끈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밀어주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야당 사흘째인데 지금 너무 세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현 변호사님 어떤 좀 반론이 있으십니까? 야당이 지금 국회 의석 갖고 있는 거 말고는 힘이 없잖아요. 뭘 힘이 없어요. 검수완박법안 그렇게 다 밀어붙여놓고. 그때는 여당일 때 한 거고 야당이 사실은 국회의원 300명 다 모아도요. 대통령 한 명보다 권한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국회 권한이라는 게 결국은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인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뭘 뭐 강력하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처럼
물론 뭐 마음대로 해봐 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또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마 여론조사 했을 때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많은 걸로 같았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처음에는 굉장히 뭐 합리적인 인사로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여론조사 보면 부정적 여론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한동훈 지금 후보자도 사실은 본인이 만약에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면 뭐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이 좀 실수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수사를 하면서 그게 범죄고 나쁜 일이다, 스펙 만들기다 그렇게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문제 되니까 이건 그냥 논문이 아니라 연습용 뭐 연습 한번 해본 겁니다. 리포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그거 뭐 노트북 기증했더니 그거 권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터뷰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인터뷰에는 마치 그냥 이메일 보냈더니 회사에서 기증한 것처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니 이거 입시 안 써서 문제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뭐 논문 같은 거 표절하고 그렇게 해도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완전히 본인이 수사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심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뭐 사과해도 뭐 마땅치 않을 판인데 뭐 거기에 뻣뻣이 쳐들고 뭐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당연히 있는 거죠. 상관이. 알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삼는 것이지 정쟁 때문에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셨어요. 자,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각각 오늘의 주제를 뽑아 오셨는데요. 먼저 야당이 되신 현근택 변호사님이 뽑으신 주제를 보죠. 공직기강 없는 공직기강 비서관, 다문화 없는 종교 다문화 비서관. 저희도 한입뉴스에서 한 번씩 다룬 이야기인데 지금 대통령실 비서진 인선 논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시원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직기강 있잖아요. 공직기강이면 아시겠지만 공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기강을 세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검사 생활할 때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 물론 이제 뭐 본인은 몰랐다. 국정원에서 한 거다. 그러는데 사실은 수사하고 기소하고 지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갖고 온 거니까 그냥 몰랐다라고 피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징계도 받았던 건데 그런 분이 만약에 이게 공직기관을 세울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가장 뜨거운 거는 이제 김성애 비서관인데 이분이 종교 다문화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고 다문화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논설 자유일보 논설일보를 했었는데 정광훈 목사가 만든 그 신문이었는데 종교라는 거는 항상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 뭐 불교, 그다음 유교, 뭐 천주교 쪽이 있지만 항상 이렇게 융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 종교를 너무 이렇게 의식하는 건 안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안 맞아요. 다른 그러니까 좀 정광훈 목사가 어쨌든 기독교 내에서 좀 강성이고 좀 우파에 있잖아요. 그러면 포괄할 수 있느냐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가 어찌 보면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문화로 쓰이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거든요. 포용적인 거잖아요. 근데 다양성이죠.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 포용적인 생각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라는데 그 자리에 맞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자, 김성애 비서관의 경우 좀 지금 말씀하셨던 위안부, 동성애, 이 비하 발언 사과를 하긴 했는데 뉘앙스가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이제 식의 사과여서 또 이게 횡령죄로 벌금형 확정까지 있었다. 자,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청문회는 없지만 그래 당연히 검증은 할 텐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온 걸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장 교수님 추천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추천하면 오히려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통령의 참모라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변호사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 알아서 사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이 능력이 없어 보여요. 왜 능력이 없냐. 아니 국정원 직원들이 증거 조작한 거를 나는 잘 몰랐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직기관 비서관을 해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적절한 인선이고 김성애 비서관 같은 경우도 종교 다문화 비서관 하기에는 너무나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이 더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이런 분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대통령께서도 좀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 왜 이런 분들을 하셨는지 추천이 누군지 궁금하고 왜 이런 분들 제대로 인사검증을 안 했는지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됩니다. 그래요. 자, 아까 인사청문회에서는 좀 야당이 된 민주당이
너무 좀 발목 잡기로 압박을 강하게 한다 또 비판을 하셨지만 지금 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논란이 있는 것은 또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당연하죠. 얘기를 주셨어요. 아니 이제 생각을 네. 해보세요. 국민의힘의 야당이 입장에서 만약 이런 사람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참모로 데려다 쓰면 네. 아유 그래 잘했습니다. 아유 말씀하신 거 다 이해가 됩니다. 이러겠냐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장 바꿔서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사안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역지사지로 동일한 잣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대통령실 인선 특징이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 일했던 사람들보다는 검찰 출신, 검사 출신, 또 언론인 출신 등 외부 인사가 많다 이런 특징을 얘기하던데 현 변호사님 이게 좀 당청 소통 등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미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인사들 보면 인사기획관이라든지 아니면 총무비서관, 부속실장 이런 분들이 대통령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검찰에 있을 때 사무국장 하던 분, 연구관 하던 분, 뭐 운영과장 하던 분, 비서관 하던 분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본인들의 측근들을 다 청와대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인사라든지 총무 뭐 부속실장 이런 분들은 항상 옆에서 보좌하는 분들이거든요. 네. 물론 뭐 편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직접 보좌를 받았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래도 검찰 조직의 특징은 상명하복입니다. 네. 그냥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하면 비서실장이 그거에 대해서 아이고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뭐 저 인사비서관이고 총무비서관이어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 회의 중에 못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따로라도. 그게 왜냐하면 정치적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검찰 조직에 있던 분들은 그걸 못 해요.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되겠는가? 왜냐하면 결국은 옆에서 그래도 정무적으로 좀 야 요거는 있고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되는 다문화 비서관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언론 출신도 보면 지금 이제 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대위를 하면서 뭐 대변인을 했던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치를 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당시자들도 있고 사실 그런 분들이 또 언론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언론을 상대하기 때문에. 네. 근데 특정 언론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가면 그 언론사 분들은 우호적일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약간 소외되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보면은 특정 약간 보수적인 언론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이제 공보실이나 이쪽으로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럼 그동안에 당에서 일했던 보좌관이나 당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은 조금 잠재돼 있지만 이게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이제 뭐 다음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물을 텐데 지금 인사 스타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본인이 일단 옆에 계속 해왔던 특히 검찰이라든지 같이 편하게 했던 사람들을 계속 중용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많고 이게 제가 보기에 당이나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좀 어긋나게 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제 대통령실 인사 얘기를 잠깐 나눴고요.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면 오늘 임시국무회의가 이제 열릴 예정인데 3시라고 하니까 1시간 반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선 국무위원 또 정족수 채워야 되고 지금 문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예요. 여야가 어제도 뭐 40분 만에 회동을 갖고 마쳤는데 표결 날짜도 안 잡히고 있어요. 장 교수님, 뭐 정치의 대가시니까 제가요? 네, 촉으로 딱 보시건데 네. 이게 통과됩니까 안 됩니까? 언제쯤 표결이 됩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민주당이 어렵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방선거 전에 할 거다. 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이 만약에 저 사람은 절대로 총리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능력 자질 다 부족해라고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면 계속 우리는 도저히 이 사람 못 받아들이겠다. 인정 못 해주겠다라고 할 텐데 여론조사한 거를 보니까 긍정적인 여론이 더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안 해준다라는 거는 결정적으로 윤석열 정권 출범을 방해하려는 거 아니야? 발목 잡는 거 아니야? 네. 이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코 지방선거에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론이 우호적이라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지방선거 전에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손을 내밀어야 돼요. 예를 들면 최소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는 지명 철회하든지 자진 사퇴 시켜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표면적으로 인정은 안 하지만 네. 딱 한 명을 낙마시켜야 한다면 그것은 네. 한동훈이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동훈 네. 후보자를 낙마시키기에는 네. 김남국, 최광욱, 이수진 이 네. 의원님들이 실수를 많이 했다. 저질러 놓은 일들이 네. 수습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덕수 이제 총리 후보자만 인준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임명강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 현 변호사님. 네. 지방선거 전에 인준 통과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 후보자. 시기는 아마 지방선거 전에 뭐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16일 날 지금 본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뭐 왜냐하면 그 이후로 연기를 하더라도 뭐 보름 이상 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통과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 예. 통과라고 확신할 수 없다. 예,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뭐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여론도 있고 긍정이 여론 높은 조사도 맞아요.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팽팽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부정 여론이 더 많다는 걸 저는 저 7일 8일 KBS 우리 KBS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신뢰가 확 가네요. 저도 긍정적인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 전에 여론조사 부정적인 것도 많은데 네. 결국은 정무적인 판단일 것 같은데 아마 당내 여론은 저는 아마 좀 낙마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 낙마로 갈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저기 한동훈 후보자 뭐 의원들이 좀 실수한 건 있죠. 이모 네. 교수라든지 뭐 네. 한모 씨 얘기인데 그건 뭐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해프닝이다. 네, 부차적인 문제고. 두 정호영 분이 후보 같은 여기서. 경우도 지금 네. 뭐 임명 강행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정호영 후보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라도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네. 빨리 정리할 줄 알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임명 강행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다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한덕수 총리를 네.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반대하기 전에 그 세 분들 공부 좀 시키세요. 준비 좀 시키시고 본인 스스로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이신데 알아서 공부하겠죠.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네. 지난번에 어제 박주민 의원 네. 법사위 간사인데 저희가 전화 인터뷰했더니 네. 굉장히 좀 이제 급박한 난감해요? 상황에서 일부 실수는 있었던 걸 인정하지만 몰랐던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장성철 교수님이 꼽으신 키워드인데 이재명 간판 도움 될까? 이 지방선거 얘기일 텐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전 후보죠? 예. 이번에도 후보가 됐죠. 이재명 후보께서 개항 의뢰에 갔어요. 네네네. 그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냐? 시점, 장소, 선택 이런 것들이 올바른 거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파 쪽에서는 결국에는 본인을 향한 수사, 사법적인 리스크가 크니까 네. 일단 배지를 달아서 내가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옆에 이런 내 측근 의원들이 있어라는 새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법적인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갑옷과 보호막을 입으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본인이 우리 어려운 민주당 지방선거 내가 앞장서서 승리하겠습니다. 제가 선당우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잖아요. 네네. 그럼 어려운 데 가셔야죠. 예를 들면? 분당갑 네. 가셔가지고 어려운 안철수 걸 후보와 그렇죠. 극복을 해서 거기서 당선되어 오는 것이 대통령이 될 뻔했던 큰 정치인이 네. 선택할 태도지. 가장 민주당이 유리한 그러한 곳에 가셔가지고 본인은 당선되고 그리고 다른 쪽 후보들은 어려운 데 가서 싸우라? 이건 선당우사가 아니라고 봐요. 자, 이재명 고문의 출마가 전체 선거판에 도움을 줄 것이냐, 좁게는 또 경기도의 김동연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문 제기하셨는데 현 변호사님 반론을 주신다면요.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비판하고 있고. 네네. 그게 어찌 보면 잘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다? 그럼요. 잘 선택한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디 나오든들 비판 안 하겠어요? 비판하죠. 네. 만약에 분당 얘기 많이 하는데 분당 갔으면요.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나요. 그러면 사실은 그건 국민의힘이 원하는 싸움 프레임이거든요. 네. 그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마 경기도지사도 영향을 받습니다. 네. 사실 수도권에서 2승이 중요한데 저희들은 뭐 경기도는 좀 앞서간다고 보고 있고 인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천에서 이기면 2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인천 선거가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불리합니다. 사실 조금 불리해요.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유정복하고 박남춘은 시장에 붙었는데 전현직 시장의 리턴 매치예요. 그렇죠. 리턴 매치인데 사실은 이제 유정복 시장이 좀 뭐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네네. 저희들 입장이 좀 걱정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당연히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게 뭐 방탄복을 입었다 그러는데요. 네. 국회의원 방탄복 안 됩니다. 국회의원 돼도. 왜냐면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돼서 수사법 처리받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네. 다 뭐 방탄복 입었으면 총알 안 맞았겠죠. 오늘만 해도 이제 이상직 의원 유죄 나왔습니다. 예, 불체포 특권이라는 딴 게 아니에요. 임기 중에 체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기 중에. 네. 그러니까 회기 아닌 때는 아무래도 저 수사를 받는 겁니다. 체포도 되고 소환도 되고. 방탄복 입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김건희 여사는 거의 장갑차에 탄 거다. 왜냐하면 뭐 주가 조작 이거 수사 다 원래 대통령만 불소추고. 그렇죠? 부인은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거의 수사할 기미도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런 거 본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방탄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다. 야, 국회의원이 방탄복. 왜 개항을 했죠? 장갑차도 나왔어요. 인천 말씀드렸잖아요. 인천 선거를 일단 이끌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또 총괄선대위원장이라 그렇죠. 지방선거 전체의 책임을 다 분당에 끌어안았어요? 나오면요. 말씀처럼 대장동에 갇히지만 분당에서 또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분당 선거에 올인해야 되거든요. 네. 다른 선거라든지 경기도 선거라든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그럼 개항을 해 주민들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그럼 개항을은 그러면 출마하셔놓고. 지금 그래서 안 되셔도 돼요? 아니죠. 네. 개항. 그래서 지금 역시 선거는 팽팽한 거군요. 네, 지금은 그래서 계속 그 지역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 저도 어제 갔다 왔는데 보니까 다녀오셨어요? 사람들 계속 만나고 다니고 분위기 있어서. 어때요? 분위기 좋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개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대선 후보급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 주변에 좀 개발해 주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제일 잘 던진 게 출마하면서 판교 벤처단지 같은 거 하나 만들겠다. 그 부분이 좀 임팩트가 있어요. 인천에. 개항. 왜냐하면 개항 그 위쪽에 약간 그런 부지가 있는데 개항이라는 데가 아시겠지만 보면 약간 주거단지고 주택가예요. 그 주택가고 무슨 생산시설이라든지 뭔가 이게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좀 호응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판교 벤처타운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때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전에 다 뭐 결정하고 입주까지 다 시켜놨는데 그걸 본인이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저는 어제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한 말 중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어요.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경찰과 검찰에서 지금 경기도청 성남시청 압수수색 합니까? 법인카드 그렇게 유용한 일, 부당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재명 후보께서 좀 너무 급하신 거 아니냐. 사실관계를 좀 밝히지 않는 것이 많다.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느냐. 그런 프레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떳떳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비유로 등장한 게 물 없는 물총이 두렵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거야 본인 생각이신가 그런데 부당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느냐. 그러면 형수한테 욕설 한 거는 그러면 정당한 일인가요? 그러면 검사 사칭한 거는 정당한 일입니까? 음주운전한 거는 부당한 일 아닙니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권 후보까지 하셨으니까 이렇게 좀 뭐 좋게 얘기해 드리려고 해도 이런 말씀 하시면은 반감부터 생겨요. 거짓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대선 때 했던 얘기를 뭐 다시 다 반복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현재 아마 수사 중인 건 이제 FC 관련 사건 성남 FC 구단. 그렇죠. 경찰이 저는 눈치 보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처음에 올릴 때는 본인들이 분당서에서 그대로 올린 거예요. 문제 없다라고 혐의 없다라고. 근데 검찰에서 이제 수사 지휘하니까 이제 와서 압수수색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저는 성남시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FC에서 들어간 돈을 어떻게 썼느냐 보는 거거든요. FC 만약에 압수수색했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그 돈이 왜냐하면 결국은 FC에 가서 FC에서 어떻게 썼느냐 문제니까. 부당하게 유용됐느냐. 그렇죠. 이게 그 핵심이니까. 보는 건데 성남시청은 조금 저는 정치적으로 보고 법인카드는 이미 수사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렇죠. 감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뭐 교수님도 뭐 예를 들어서 당 생활 해볼까 알겠지만 법인카드 많이 쓰거든요. 당차들도. 그거를 예를 들어 법인카드 잘못 썼다고 해서 다 당대표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그게 많이 쓰는데 부인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잘못된 거 밝혀내야죠. 그것도 다 밝혀내야죠. 보니까 뭐 서울 출장 중에도 보니까 뭐 제주도에서 뭐 몇십만 원씩 그런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제가 보기엔 축지법 쓰시나 싶어요. 근데 해명 안 하시잖아요. 자료도 잘 안 내놓고. 조용히 그냥 있잖아요. 복잡합니다. 다 잘못한 거는 그런 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재명 고문건을 수사하고 원희룡 후보자 건 왜 수사 안 해요? 그게 편파적인 거죠. 아니 지금 이제 성나와 얘기 나오니까 막 두 분 싸우시다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벌써요? 요 끝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가 최대 격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동연 후보냐, 김은혜 후보냐.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 게 김은혜 후보와 강용석 후보 단일화 됩니까?
하겠죠. 강용석 의원이 뭐 되려고 나왔겠습니까? 본인의 최대한 몸값 좀 키우고 네네네. 보수파 진영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국민의힘에 어쨌든 입당을 해서 본인의 정책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번에 출마를 해가지고 네네네. 강용석 소장이 얻은 표만큼 김은혜 후보가 못 얻어서 경기도지사 선거를 졌다? 네. 강용석 소장은요 보수파 특히 이제 강용석 소장 가로 세로 연구소를 네네. 많이 보는 보수파 쪽에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비판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현 변호사님. 네. 강용석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를 하면 이 김은혜 후보 이미지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그 부분이 생각되는데요. 과연 표계산은 또 표계산이지만.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단일화할 건 전 도움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김은혜 후보도 지금은 어찌 보면 윤 대통령의 뭐 측근 이렇게 돼 있지만 네. 정치적으로는 이제 MB 때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청와대.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색깔이 제가 보기에는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네. 강용석 지금 변호사도 원래는 보수 쪽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약간 이제 극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뭐 입당하려다 안 돼서 그런 건데 뭐 도찐 개찐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강용석 네. 굉장히 극우이기 때문에 네네. 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네네. 건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자, 뭐 대선 2라운드 얘기하니까 지금 양대 진영은 총결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가톨대 특임교수에게 아주 쏠쏠한 얘기 많이 들었네요. 각설하고 시즌2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상품권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만큼 이 주식 같은 재테크도 정말 잘할 것 같죠?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싶은 남자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하십니까? 안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질문은 삭제 없었던 걸로 하죠. 요즘 가슴 아픈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 중에 하나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네, 개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네.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이거죠. 코스피 2600 자산시장 과연 어디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가슴 2600 아프시겠지만. 무너져 있죠. 네. 지금 오늘 얼마예요? 오늘도 2600 밑에 있고요. 2500 처음에 많이 내려서 시작했다가 조금 회복하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조금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네. 네, 거의 그 정도 수준이고요. 1년 반 만에 최저치 이번 주에 갱신하고 있습니다. 내리는 이유는 뭐 당연히 미국 증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새벽 나스닥이 정말 무섭습니다. 요즘 웬만한 서학개미들은 지금 악 소리가 날 텐데 반토막은 적게 떨어진 거다 할 정도로 네네네. 상당수 주식들이 뭐 10분의 1이 간 주식도 많고요. 미국은 정말 무섭습니다. 주식이. 이게 가상화폐. 네. 오늘 얘기 나오는 건 한국산이라고 봐야 하는 가상화폐. 네, 테라, 루나 뭐 이런 곳에서 악순환의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뭐 가상화폐 시장이 심상치가 않다. 리먼 사태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다 같은 이유입니다. 동일한 변수가 다 작용하는 건데 이거 쭉 열거하자면 뭐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고물가, 불확실성, 우크라이나, 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여기 더해서 저 옛날부터 하던 얘기 미중 갈등까지 아이고, 그건 이런 몇 년 변수가 된 있습니다. 거고요. 네. 자, 뭐부터 살펴보실래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이게 한 쌍이니까요. 네, 보죠. 오늘 미국 CPI 나왔습니다. 지난달 뭐 8.3 이게 예상보다는 높은데 전달보다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더 막 피크를 치고 올라가진 않는데 예상보다는 안 좋았던 겁니다. 반드시 잡아야 되니까 이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빅컷, 자이언트 컷 이런 얘기 하는데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물가를 잡자는 의미에서 금리를 올리는데 이게 연말까지 한 2.5에서 3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데 아직 1%대잖아요. 지금 이제 1입니다. 퍽퍽 올려야 되네요. 네, 0.5씩 2번 뭐 이렇게 올리고 나머지도 계속 올려야 된다. 뭐 지금까지 없었던 종류의 긴축입니다. 이게.
양적 완화도 기억나실 겁니다. 돈 많이 풀었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제로까지 내리고 나서 금리를 더 내릴 수가 없으니까 네. 돈을 그냥 직접 풀어버렸는데 달러를 찍었다. 네, 이것도 이제 걷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테이퍼링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 QT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시장이 풀려 있는 돈이 막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다 없어지니까 자산 시장이 너무 힘들죠. 미국 말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환율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이 힘들어서 미국이 계속 이렇게 돈을 빨아들이니 우리나라 같은 데서 돈을 빼는 거거든요. 네네. 외국인들이. 우리는 이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고작 그 정도 규모의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나 싶을 정도인데 그리 많지 않은 돈이 외국인 돈이 빠지는데 이게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증시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환율이 점점 더 올라간다는 얘기하잖아요. 네. 환율이 올라간다는 전망이 있으면 있을수록 외국인들은 빠집니다. 그리고 환율이 내려간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전망이 나오면 나올수록 외국인들은 다시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달러화 강세란 얘기인 거죠. 네, 뭐 이게 빠진다. 추세가 반전될 기미가 전혀 없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 개미들이 계속 매입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금리. 미국 금리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또 뭘 봐요? 영국 금리도 봐야 됩니다. 아니 미국 금리 지금 연준 FOMC 보기도 힘든데 영국 금리는 왜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보통은 안 봐도 되는데 네네. 지금은 봐야 될 이유가 선진국들이 경기 침체 징조가 나타난다는 걸 지난 영국의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회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영국이? 네. 0.5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올렸습니다. 이유는 올해는 이렇게 물가가 힘들지만 내년부터는 물가가 점점 떨어지고 경기는 침체로 갈 거야. 그러면 이제 경기가 침체로 가는데 지금 물가를 올려도 돼? 금리를 올려도 돼? 네. 이런 얘기가 금통위 안에서 나온 거예요. 네네. 영국의 금통위 안에서. 그래서 영란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다. 올려가야 한다라는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이것조차도 내면 안 된다라고 두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네네. 앞으로 경기는 침체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걱정이 있는 뿐만이 아니고 아예 그냥 밑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디플레이션 걱정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론 얘기를 지금 해주시면서 오랜만에 듣는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론 얘기해 주시면서 야 이런 얘기 지금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경기에 우리가 경제는 심리다 얘기하니까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이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죠? 맞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 있을까? 지금은 너무 높은데 내년 되면 확 달라질 걸? 옛날 뉴노멀이라는 말 할 때 물가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오르지 않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어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너무 극과 극의 해석인데? 네. 지금 금리를 너무 올리면 그런데 침체가 오면 이거 완전 그 떨어지는 그 낙엽을 완전히 바닥으로 더 밀어버리고 지하까지 밀어버리는 굉장한 정책 실패 영역까지 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오면. 그러니까 가상화폐도 같이 내리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여튼 줄어들긴 줄어들 것 같은데 너무 불확실하니까 대부분의 자산들이 지금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린다는 전망뿐만 아니고 불확실성 이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안 심리가 높아지면 우리가 맨날 이제 안전자산이 올라간다. 그러면 달러, 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 가상화폐가 내리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불확실성의 이유고 맞습니다. 풀린 돈은 다 다시 이제 흡수되고 경기는 침체 신호고 자, 이게 너무 불확실하다. 코로나로 시장에 풀렸던 돈이 이제 금리 인상 신호와 함께 이제 걷어들여지니까 물가 불안, 불확실성 높다. 그럼 불확실성 한두 개라도 제거해야 좀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 금리를 어떻게 올려가야 될 것이냐, 물가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걸 사실은 전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그 일시적인 게 조금 더 갈 것 같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조금 더 정도가 아니고 한참 더 갈 것 같아로 말이 바뀌었거든요. 전쟁입니다. 전쟁. 이 전쟁이 어떻게 좀 끝나면 좋겠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지금 물가가 왜 올랐나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 상승이죠. 러시아. 유가, 가스 가격. 러시아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알고 보니까 러시아가 이 두 개만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밀, 옥수수 같은 곡물도 가지고 있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니켈, 구리 뭐 이런 희귀금속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갔으니 이 전쟁 요인이 좀 잦아들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여튼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게 말입니다. 네. 뭐 이게 아무도 그렇지 못하는데 네. 왜 하고 있을까? 자, 지금 뭐 경유가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졌다. 14년 정말 만에. 희한한 일이죠. 예, 기현상인데. 근데 여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게 네. 자, 눈으로 보이는 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지만 네. 미국과 중국의 이 긴장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 미중 긴장 요 변수를 짚기 전에 제로 코로나부터 먼저 좀 보고 가야 됩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지금 베이징 봉쇄 얘기 나오는데 막을 수 없는 걸 자꾸 오미크론을 막으려고 하니까 이게 옆에서 보기엔 저럴 일이 아닌데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정치 일정 때문입니다. 올 연말에 시진핑 주석의 3년임 결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걸 앞두고 그 어떤 변수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 알아.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도 내년으로 미루고. 오미크론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 알아. 그런데 우리는 변수가 나오는 게 너무 싫어. 변수 다 통제하고 우리는 제로 코로나 일단 이 3년임 때까지는 갈 거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벤트 요인이 정말 크고 이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 미중 경쟁이 다시 부각이 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미중 경쟁은. 이건 완화 가능성 없습니까? 이게 좀 멈출 걸로 보는 사람은 없는데 계속 간다. 경쟁은 한다인데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금리가 너무 그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면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에 대해서 부과한 보복 관세, 상계 관세 이런 것 좀 낮추자, 없애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근본적으로 방향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는데 물가가 계속 이러면 그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미국은 중국에서 아직도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고 앞으로도 수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게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바꾼다고? 그러면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종류의 불확실성도 있고 모든 게 얽혀 있고 그러다 보니 주가가 이렇습니다. 큰일입니다. 오늘 여기서 경제본부 정리하죠. 서영민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당첨자 편의점 상품권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고 저는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구를 위한 새로 고침 습관을 바꾸는 라디오